예술품이 언제부터 탐욕의 표적이 됐을까요? 예술은 죄가 없고 사람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추악한 손이 포획하는 일. 그들은 예술품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숫자입니다. 수요일 저녁 전창걸의 어나더 타임. 숫자 없이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나더 타임 전창걸입니다. 제가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합정동을 걸었는데 아주 정말 입자가 고운 비가 살살 뿌리듯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러갈 때가 좀 됐죠? 이제 좀 뿌릴 만큼 뿌렸고, 예. 가끔은 또 이제 쨍한 햇살이 그리울 때입니다. 오늘 글들은 참 충격적인 글들도 좀 많네요. 예. 고 오른쪽 기.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구한말로 되돌아간 건 아니겠지요? 파이어하우스의 러브 오버 라이프타임 신청합니다. 하셨고. 되돌아갔겠습니까? 전혀 다른 세계겠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 야옹호랑이님, 간만에 출첵이요. 청소년 시국선언 생중계 봤는데 아이들이 참 다부지게 말도 참 잘하고 침착하네요. 새누리 사람들은 그 아이들에게 염치와 진실을 대하는 자세를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 나이에 맞는 품위와 체신도, 체신머리 없이 땡깡 부리는 모습이 유아기에서 아직 못 벗어난 듯. 에허, 똑똑한 아이들의 양심을 대하니 가슴도 먹먹해집니다. 하셨습니다. 기록물 유실 기사 접한 정말 몰입해란 말이 이들을 위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염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버리고 정치를 버리고 인간이기를 버리기로 했나 봅니다. 이제 하셨어요? 고물곰태님, 창걸 형님 오늘도 출첵합니다. 형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달달하네요. 신청곡 Somebody Told Me 신청합니다. 더 킬러스의 음악인데요. 제가 2006년에 이 노래를 듣고 반해서 처음으로 구입한 팝 음반이에요. 일하던 곳 살던 곳 주변에서 이 앨범 살려고 해서 없어서 주말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지하철 교보문고 음반 매장에서 샀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아찔했었는데 지금은 창고 어느 박스에 들어있을 건데 오늘도 고생하세요 하셨습니다. 고생은요, 즐깁시다, 우리. 내가 좋아님.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깁니다. 그 앞에는 또 심한 말이 있지만, 제가 또 겸손한 관계로. 이게 나라 맞습니까? 이바님, 대통령 기록물에 2007년 원본이 없다네요. 쓰바. 이렇게 하셨고요. 구프렌드 823님, 창거령님 오늘도 안녕이요. 예. 이바님, 대화물 기록이 없다고 기사에 댓글이 또 알바성이 엄청나네요. 몇 개 읽어보니 저들의 프레임이 보입니다. 빼돌렸고 문재인은 없는 걸 알고 까자고 큰 소리를 쳤다는 방향입니다. 그럼 그동안 지금 새누리 사람들이 먼저 봤다는 건 뭐야? 먼저 봤다는 건 뭐냐? 말이 안 되지. 먼저 봐서 얘기를 한 거 아니야? 봤다고 계속 자기 입들로 다 그랬는데 원본이 없다라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참. 안 바쁜 벌꿀님도 한탄을 하셨습니다. 대화록이 없다고. 헤비멘탈님. 웰컴 투 어나더 타임 이츠 쇼타임. 오늘은 아주 쬐끔 햇빛을 봐서 기분이 어제보다 좋네요. 무한한 우주의 수만 가지의 경우, 수만큼의 똑같은 지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내가 첫사랑에 실패하지 않고 첫사랑과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이 우주 어딘가는 첫사랑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가 있다라는, 그래서 어나더 타임이라는. 영화 더 원 봤구나. 예. 이연걸 나오는 거. 초미남 구구님, 출첵합니다. 창거리 형님, 야근하는 박재현 군에게 파이팅 하라고 말해주세요. 야근하는 박재현 군, 파이팅!
뭔 야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야, 2007년 기록물이 원본이 없다. 근데 그거를 2007년에 누군가 없앴을 것이다. 다음 정권에 이양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우기고 있다고요? 그럼 말도 안 돼. 그거 봤다는 사람이 1년 전에 봤다는 사람이 수도 없었잖아. 국정원도 그랬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런데도 이 말이 안 되는 걸 말이 된다고 믿는 상당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 채널에서 자꾸 주장을 하면. 예, 람라미님, 창골오빠 출첵이야. 금방 이사한테 막 까였어요. 그랬어요. 스트레스 확 풀릴 만한 신나는 노래 부탁드려요. 뭐, 스트레스 풀리는 신나는 노래가 세팅이 돼 있나요, 지금? 괜찮았어요? 킬러스 노래가 좋은데. 킬러스 노래 괜찮아? 왜 벌써 등장하고 그래요? 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음악 듣고 와서 오늘 아시다시피 장염 한교 선생이 이제 장 튼튼, 장 건강 뭐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이제 뭐 시원한 것도 1리터씩 막 들고 다니고 그래. 참 엊그제 막 그냥 조금만 차가운 거 들어가도 힘들다고 얘기하시던 분이 참 뭐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장염 선생이 장염을 놨듯이 이 세상도 건강한 사회가 오겠죠. 음악 듣고 올게요. You know,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like to hear something from us. Nice, easy. But there's just one thing. You see, we never, ever do nothing. Nice. 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점점 드네요. 그리고 뭐 전에도 내가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설마 그 이상의 설마의 10배 이상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정신없어. 그래갖고 다시 NLL로 화제를 돌리는 거구만. 자, 오늘 안장염 한교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창고의 한교입니다. 야, 이 댓글 얘기를 이렇게 같이 또 노래 나올 때 살살 하나 보니까 또 할 얘기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저는 어디 가면 어느 지역에서는 반인 반신 해갖고 공중파에서도 나왔었나? 아니면 저기서 뉴스타파인가?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신으로 모시는 지역도 예, 있고. 저기 대구 근처죠, 구미. 대구 근처 구미의 시장께서는 그래도 자치단체장의 큰 도시인데 구미가 시장께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반신 반인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모여 있고 그걸 실제로 강한 믿음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것도 공식 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까 어떤 우리 조합원님이신지 전대갈 회원이 전사모가 18,000명인데 우리 16,000명으로 되겠냐고. 조합원 늘립시다. 전대갈 그럼 떼기 같아. 내가 머리가 좀 큰 편이라. 요번에 그나저나 진짜 장마가 참 길어요. 길어. 이게 길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그 기상청에서 그랬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장마 예보를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장마 전선이란 게 이제 그런 개념이 빠지고 국지성 호우다. 스콜. 그런 식으로 이제 기후가 변할 때 간다 그러는데 올해는 그 말 떨어지자마자 또 올해는 그냥 요 근래 몇 년 동안에 가장 긴 또 장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찍 시작해서 질질 끌고 이대로 한 8, 9월까지 장마 가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마 전선이라는 게 성격이 다른 두 기단이 마주쳐갖고 생겨나는 기류가. 기단이라 그러죠. 기단. 보통. 예. 보면 이제 북태평양의 고온 다습한 기단과 그다음에 이 북쪽 오츠크의 저온 다습한 혹은 대륙 쪽에 그런 기단이 만나서 일단 습은 갖췄구만 다들. 예, 다 습을 갖췄지.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 만나갖고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엉거주춤하게 걸쳐갖고 좀 질질 싸고 있는 거예요. 비를. 근데 이걸 보니까 모 공당 대표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들의 그 부정을 갖다가 밝혀내고 그들을 처벌하라는 국민들의 뜨거운 그런 기류가 국민들 있고, 이죠. 국민들 이. 그게 있고 그다음에 저쪽 또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감추고 또 다른 것을 덮으려는 아주 차가운 기류가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 한 중간에 껴서 NLL 논란이다. 뭐 국정원 비리다. 뭐 아니면은 뭐 위원 제척이다. 국정조사에서 위원 제척이다. 뭐 막말 논란이다. 이런 먹구름에 쌓여서 장마 전선을 만들어 갖고 그냥 계속 햇볕이란 진실을 못 보게 하는구만. 그래갖고 비를 뿌리시는 모 대표가 계세요. 대표님, 장마에 모두가 떠내려갑니다. 정신 차리시고 어떨 때는 정치인이 국민을 이끌 수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국민을 믿고 거기에 맡겨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때가 아닌가 지금이. 빨리 먹구름을 걷어버리고 강렬한 햇빛을 쏘아줬으면 합니다. 뭐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소리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하시겠어요. 네. 저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네. 네. 되게 웃겨. 공격적인 그 국정조사위원 두 분은 후퇴시키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잖아. 저기서 원하는 대로. 돌멩이 팔님께서 한 선생님 장염 탈출 축하염. 저는 오늘만 장실 6, 7번 갔다 왔습니다. 뭐 두고 오셨어요? 그리고 고인성님께서 안녕하세요. 사실 전 희귀난치 질환 크론을 앓고 있어요. 크론. 마음은 굴뚝 같지만 재정이 안 좋아 조합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의학사분들이 시국선언을 하신 걸 보고 혼자 울었습니다. 아직은 따뜻한 세상이어서요. 저와 환우들 전국의 희귀난치 질환 분들을 위해 콜드플레이의 Fix You 청해도 될까요? 크론이라는 병을 윤종신 씨도 앓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 장 이상이 된 건데 장에서 출혈이 나면서 그것도 이게 증상이 좀 저랑도 비슷한 그게 좀 나타나고 그래서 참 고생을 하신 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잘 낫지 않고.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원하시는 음악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저작권의 문제가 없다면 말이죠. 출첵이요. 마우와 팔님께서 무아구나 무아 팔님. 오늘 완전 떨리는 마음으로 국민방송 합정사옥 방문했던 조합원입니다. 너무 수고하시는데 꽁으로 방송 듣는 것 같았거든요. 덕분에 멋지신 정은현 이사님도 뵙고 바삐 방송 부스에 나오신 문하나님도 뵙는 영광을. 새벽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국민TV 가족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엔 창걸님도. 조합원 많아서 얼른 TV로도 보는 날이 오도록 조합원 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 인터넷 댓글 때문에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군요. 광주 사는 남자가 댓글 막말 때문에 부산 사는 여자를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니. 이게 뭐 지역적인 것 때문에 웃었습니다. 제가 이 살인사건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좁아 터진 비좁은 날에 이게 무슨 제발 상식적으로 삽시다 제발. 이게 맞는 기사예요? 예, 오늘 아침부터 기사가 나오던데. 예, 광주 사는 남자가 뭐 이런. 예, 전사모 동지들이여 모여라. 전창걸 사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하는 모임. 견대갈림 아니고 저요? 지금은 회원이 한 명입니다만. 네. 저 사랑하지 마세요. 그냥 지켜봐 주세요. 네. 매운소주님. 오늘도 손들어 봅니다. 오랫동안 잘 지낸 친구네 이삿짐을 싸고 왔는데 왜 이런 소식만 들리는지. 즐거운 뮤직 틀어주신 감사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한결 씨. 일주일간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뭐 덕분에. 저도 뭐 오늘을 또 기다리면서 지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 지난주 너무 많이 잘랐어. 말을 막 자르지. 예, 제가 말을 많이 잘랐어요. 예. 근데 사실 좀 내용이 제가 생각해도 좀 방송에 내기엔 좀 약간 좀 하드코어하고 예.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막 특정 부위가 아리오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의 그런 말들이. 여자분들도 그래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흉한 얘기인데 예. 어떤 그 역사적 사실을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정치사가 또 그들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 잔혹한 어떤 부분이 여과 없이 나갔던 부분은 있어요. 오늘 좀 미화하면서 예, 좀 이렇게 말을 좀 더 좀 순화하면서 예. 이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오면서 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이게 너무 특정 직장인을 어떻게 보면 직장인이지 그 당시에 직장인, 직장군.
직업군이죠. 네. 그거 갖다 좀 너무 좀 비하시키는 듯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 그 역사서에 보면은 네. 이 황관들에 대한 기록이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은 황관들 모두가 나빠서라기보다도 결국 이러한 역사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사관들이잖아요. 이런 역사들을 기록하는, 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사관들은 얼마나 이 지조가 아주 그냥 곧고 학문적 확신이 세고, 특히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조선시대든지 언제든 간에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럴까, 유교적 관념이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 세종 이후에 세종부터 남기기 시작했죠? 정확하게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저거라 일일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그래서 이제 고려사 같은 경우도 이게 보면 조선시대 초기에 학자들이 이제 적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황관들에 대한 시각이 어떤 시각을 통해서 그러한 좀 일단 하나의 접어져 있는 시각을 통해서 이 황관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한 주로 나쁜 것만 눈에 더 띄게 되겠죠. 그다음에 특히 보면은 이제 황관들이란 게 그때 당시 이제 사대부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 그 조정 신료들이 봤을 때 좀 뭔가 좀 부족한 사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사람 혹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봤는데 이들이 왕과 가깝다고 혹은 왕의 인척들과 혹은 친척들과 가깝다고 하여 그들이 이 정사에 개입하고 또 이 축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한때 드라마에서 나온 거 중에 내시부가 일단 감찰부 역할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더라고요. 예. 국내에서 그런 경우도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워낙에 이제 긴 역사로 바뀐 게 있으니까 동창과 서창이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동창 서창. 예, 그게 뭐냐면은 황관들로 이루어진 비밀 경찰과 같은 국내에 역시 감찰이네요. 그렇죠. 감찰부인 거죠. 그렇듯이 그런 역할도 좀 하고 그랬었죠. 예.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중국에서 이 사신을 보낼 때 환관을 많이 보냈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태종 같은 경우가 이제 태종 같은 경우 이 환관을 지잡듯이 지금 잡았는데 성격이 급하셔갖고 물론 이제 환대했던 환관은 되게 환대를 해줘요. 근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막 매를 줄 정도로 이렇게 좀 지잡듯이 잡는데 사신을 쳤다고요? 아니요. 우리나라 황관이죠? 우리나라 황관이죠. 근데 이제 그런 태종과 세종이 말한 게 뭐냐면 특히 세종이 명나라의 그 사신을 보면서 황관을 보낸 것을 보면서 어찌 천자의 나라가 이러한 이 사신을 갖다가 이게 황관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냐 하면서 한탄을 하면서 결국 명나라도 언젠가 망할 것이다. 엉망이다. 이런 식으로 한탄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 뭐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그 중국에서 본다면은 왕은 그 황제는 누굽니까? 천자죠. 하늘의 아들이죠. 천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황제의 아들, 그러니까 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주의 그 천계와 같은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황제가 있다면 이게 천왕성, 그 다음에 요 왼쪽으로 그 환관성. 그래서 한 4개의 환관성이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이렇게 개입을 하면은 이 황제성을 갖다가 침입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황관이 이런 정사에 개입하거나 아니면 이런 부정한 일을 하고 그럴 때 이것은 곧 천계의 그 질서에도 어긋나는 거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대부분의 기록들이 이런 황관에 대한 부정적인 면들을 많이 이렇게 적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그 역사에 나왔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황관들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가짜 황관 노예 얘기를 한번 잠깐 했었죠. 노예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진시황의 상왕인 장량왕, 여부리의 얘기를 하고 거기 사이에서 뭐 어떤 관계, 뭐 주희, 여부리의 첩 주희 그 사이에 뭐 관계에 있어서 낑겨 있었던 그 노예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진시황이겠죠. 그럼 진시황 때의
진시황과 그 다음 왕, 호해가 왕이 된 황제 사이에서 환관을 했던 조고라고 있습니다. 조고. 예, 조고라는. 조고, 그냥, 이거 조고. 네. 이 조고라는 환관이 있는데, 이 조고가 참 야망이 컸어요. 야망이 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황제를 주물르고 자기가 황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주 큰 꿈을 꿨던 환관인데, 그만큼 큰 꿈을 꿨다라는 건 자기가 그만큼 권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보면은, 조고는 원래 이제 시황제 시대 때 환관인데 시황제 밑에서 중거부령을 있다가 시황제 죽음을 계기로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나중에 보면 이제 스스로 승상 어떻게 보면 정승 자리죠. 승상의 자리에 올라서 조정을 휘어잡고 황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휘어잡았던 인물인데 원래 이제 조나라 출신입니다. 조나라 출신이고 또 실제로 학문에 많이 능했어요. 공부를 좀 했구만. 예. 특히 이제 이 사람이 뛰어난 전문 분야가 뭐냐면 형법 해석에 뛰어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을 갖다가 시황제가 자신의 아들 호해에게 형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황제의 총애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 호해가 시황제의 많은 왕자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왕자였습니다. 실제로 기용을 받던 왕자였죠. 이 당시 이제 진시황 같은 경우 보면은 그때 당시 아주 정력이 왕성했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정력적이죠. 그래갖고 정력은 또 딴 거로 생각하시는데 하여튼 대단해서 하루에 뭘 딴 거로 생각해? 한석이라는 게 뭐냐면 약 30kg입니다. 네. 한석의 서류를 결제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아주 정력적으로 일에 몰두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근데 왜 그렇게 음흉한 웃음이 납니까? 그 몰랐던 얘기를 제가 알게 되는 그런 기쁨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기쁨이 음란한 거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살아생전에 전국을 통일하고 전국 시찰을 많이 했어요. 한 5번 정도 했다 그럽니다. 5번 정도 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황제 37년 10월에 황제가 이제 5번째 지방 사찰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산에서 다녀온 길에 이제 해안을 끼고 이렇게 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같이 동행을 한 이가 누구냐면 승상 이사와 황관 조고 그리고 그의 아들 사랑스러운 아들 호해가 같이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조고는 궁중의 어차와 가마를 관리하는 부서의 우두머리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거부령이라고 그런 부처의 우두머리였으면서 그거와 함께 옥세를 관리하는 부세령을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뭐 교도소장 뭐 이런 정도 내지는 또 교도소장을 떠나서 이거는 옥세를 갖고 있다라는 건 옥세 관리라는 거는 이건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쥐고 있었네. 예. 그다음에 이제 행차하실 때 그 마차 다 관리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딱 경험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황제 같은 경우는 이제 2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맏아들이 이제 부소라고 있었는데, 근데 부소는 애가 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좀 대차. 좀 올고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여러 번 이렇게 아버지에 좀 반대하는 게 잘 부딪혔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갖고 이때 당시 어떻게 하면 황제가 이때 당시 그 부소를 갖다가 북쪽의 상군 지방으로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 이제 변경 지방에 군대를 감독하게 됩니다. 군대를 감독시키고 당시 그 상군 지방에 군사를 지휘했던 사람은 몽념이라는 아주 명장이었어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뭐 작은 아들 호연을 상당히 기워하면서 이제 이런 시차를 갖다 이제 데리고 다닌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시황제가 사고 지방에 이르면서 갑자기 병이 깊어져갖고 위독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위독하게 되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느끼는 거죠.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갖고 갈 때가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 후일을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죠. 유산 상속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말은 안 들어도 그래도 믿을 만한 건 맏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 그랬군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부소한테 사찰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편지를 붙이게 되는데 내용에는 뭐냐면은 네가 이제 거기 그 상군 지방에 있는데 군대는 몽념한테 맡기고 너는 함량 그러니까
자기 수도죠. 네. 함양에 와서 자신의 영구를 맞아 장사를 지내라고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곧 황희는 네가 물려받아라. 장손 노릇을 한번 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가 이제 물려받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상주가 되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주가 되면 맏아들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뒤를 이어받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을.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편지는 이제 봉해졌으나 이 사자를 보내기도 전에 이 진시황이 가는구나.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옆에서 보고 있었다. 승상 이사와 조고가 그걸 가만 놔두겠습니까? 편지를 갖다가 조작하게 됩니다. 이야. 그러면서 넌 거기 있어. 여기서 다 알아서 한대. 어떻게 되냐? 조작한 것뿐만 아니라 네. 이 황제의 죽음을 잠시 동안 숨겨요. 이를 꾸미기 위해서 이 모사락에서 죽이고 실제로 그냥 안에 실은 채 시차를 다닙니다. 이때 아들인 호해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는데 알았어요, 몰랐어? 알았지. 알았어. 호해 같이 있었으니까 알죠. 뻔히 알지. 그럴 때 이제 호해도 이제 맏아들한테 가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이 옆에 누가 이제 옆에서 다 일러줬겠지. 가만히 계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하다가 장손 들어오면 너 죽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태자도 아직 정식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차를 돌면서 이게 뭐 어떤 결제 받을 거 있으면 그냥 그 황제 침실 가마 있을 거 아닙니까? 굴러 안으로 이렇게 뒤로 보내면 그거 이제 조고가 받아서 옥새 갖고 있으니까 결제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황제의 그 조서를 갖다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서한테 서찰을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부서와 목님에게 자결을 하라는 편지를 보내게 돼요. 세네. 예. 그러니까 이 부서는 또 강직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자결하거라도 자결합니다. 왜? 예, 이때 부서는 그 편지를 받고 자결을 하게 돼요. 이야. 그리고 목념은 웃기고 있네, 나 싫어! 하면서 반항을 하고 자결을 안 해요. 그러다가 자결을 거부하다가 결국 이제 투옥을 되는 거죠. 투옥되고. 결국 이제 그러고 있으면서 이들은 결국 이제 함양에 돌아와서 거기 와서 이제 시황제의 붕어 좀 돌아가심을 발표하고 호해를 갖다가 황제에 옹이시키게 됩니다. 큰아들이 갔으니. 그렇죠. 그때 그 편지 자체도 호해로 하기로 했으니까 고쳤으니까. 그러면서 조고는 이제 대궐 중문을 지키는 책임지는 낭중령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때부터 조고는 황제를 능가하는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후들르는구나. 후들러. 그렇지. 좀 어떻게 보면 호고가 어렸을 땐 호고의 또 선생이었잖아요. 호해. 호해. 조고라 헷갈지 잠깐 했는데. 호구라 그럴 뻔했어. 호구가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말이 돼.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호해가 어렸을 때 그 선생 아니었습니까? 형법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또 호해는 또 이 조고를 상당히 많이 따랐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또 이 호해는 근데 애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황제인데 애 그러니까 자가 애지 뭐. 이게 언어적인 습관이 아직 안 돼서 그런데. 그 호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응석바지로 자라서 그런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놀고 먹는 거에 좋아한 거야. 그러니까 놀고 먹고 좋아하고. 그냥 그건 보장해주고 권력은 자기가 누리는 거네.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고 그러니까 조고한테 당신 잘 알지 않냐. 그러니까 내 성격 알면서. 조고한테 이제 다 맡긴 거죠. 응?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조고는 그러면서 딱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황제를 노린 어떻게 보면 이제 시황제가 이제 새로 됐는 시황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호해가 왕이 되는데 이 황희 자리를 노리는 나머지 이제 왕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이게 호해 자리를 노린다라는 거는 곧 자기의 자리도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시황제의 아들 12명을 저작거리로 끌어내서 처형을 해버려요. 그리고 또 공주 10명을 갖다가 기둥에 묶어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과 관계된 사람은 모두 역모로 몰아서 그냥 죽임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냥 독하게 확 싹쓸이
이야. 싹쓸이나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의문이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제가 의심이 좀 있는 편이라서 진시 황제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건지 아니면 그때의 마지막 여행 때 죽을 때가 됐다라는 분위기를 풍겨놓고 암살을 하고 독살을 한 건지까지도 의심을 할 만하네. 왜냐하면 그 수행원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인접해 있었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뭐 마차를 관리했으면 마차 부대 애들은 또 그 조고 거였을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음모 참 좋아해. 예, 음모론. 왜냐하면 연극을 전공해갖고 뭐든지 극적으로 상상을 하고. 월요일날 방송 들었는데 네. 음모론을 막 하더라고. 네. 이 음모론이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네. 예. 근데 뭐 하긴 사실 역사에 보면은 우리 야사 쪽으로 보면은 독살된 왕이 몇 명 나오지 않습니까? 네. 뭐 따지고 막 그렇게까지 의심을 한다면 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네. 취해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일단 역사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식의 병으로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역사 기록은 훗날 남긴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남겼을 수도 있죠. 예. 야. 그러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문제적 인물들이 3명이었잖아요. 예. 조고, 호해, 그다음에 승상이었던 이사가 있잖아요. 예. 이사도 같은 편이었지만 호해야 뭐 이제 자기가 탁 됐으니까. 요 나머지 이사 좀 의심스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또 영무죄를 씌워서 영모로 가는 거지. 이사마저 죽여버리는 거죠. 원래 근데 그 타협은 이렇게 됐겠네. 이사한테 우리 나눕시다. 뭐 그렇게 갔겠죠. 당연히. 나눕시다.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그 환관 주제에 이사의 승상 자리를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은 아무튼 이사님이 다 저 지방 관리들은 다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다 죽이는 거 그 대신들한테 이게 분위기 잡아주시고 그래놓고 분위기 다 잡게 이사한테 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 처리한 다음에 이사 나중에 토사구팽이네. 토사구팽. 그렇죠. 그거였구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사를 죽이고 나니까 호해가 어떻게 하냐면은 조고를 갖다가 숭상으로 올려주고 모든 일의 처결을 자기가 하는구만 이제. 조고한테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환관이 승상까지 된 거야. 정승이 된 거야. 완전히 끝내주는 거죠. 완전히. 이야, 예의 잔인한 놈. 에이.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천자 밑에 바로 자기잖아요. 예. 하늘 아래 최고잖아요. 근데 조고는 이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거 만족하지 못해서 음악을 듣고 옵시다. 그러죠. 이렇게 좀 우리 요새 드라마 그렇게 끝내잖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막 이런 것처럼. 야옹호랑이님께서 SNS 시대 기자의 소설은 이렇게 빨리 밝혀지네요. 정사길 현피 살인사건은 결국 용어 쓰는 거 보면 일베랑 비슷한 두 숙골의 감정 다툼이 극단화된 거네요. 이걸 진보 보수 대립이라고 지역주의로 얽어 언플하려는 기자나 연합뉴스나 통신사 기자라고 사실 확인 보도 의무가 시간도 없다고 발뺌할 건가? 진실보도 사과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이용할까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소창까지 딱 올리셨습니다. 김일송 씨, 잘 듣고 있습니다. 좀 전부터 듣기 시작했지만 오늘도 역시 노래 짱이에요. 솔트피터님께서 공포영화 시놉시스 올려놨어요. 야, 이거 한번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요? 공포영화 시놉시스. 시골 한 마을은 일본군 출신 경찰서장이 마을 청년회장에게 살해된 후에도 조폭들에 의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군 제대한 청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조폭들을 몰아내고 마을은 평화로운 마을로 변했으나 마을엔 오랜 악습들이 문제로 떠올랐다. 새 의장은 악습을 고쳐보려 노력했으나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조폭들은 그를 절벽에 밀어 죽이고 마을의 새 의장을 뽑게 한다. 새 의장은 새 마을을 만들자며 수로를 만들고 농산물 이동 수단을 만들자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대학 교수들을 매수해서 엉터리 연구 보고서로 수로를 만들어 마을 전체가 빚더미에 앉게 된다.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뇌물에 매수된 마을 노인회가 앞장서서 이전에 죽은 경찰서장의 딸을 이장으로 세운다. 새 의장은 마을의 빚을 줄여준다고 했으나
실상은 사람들의 빚을 고리의 이자로 받고 경찰서로 사람들을 잡아들여 협박과 폭력을 가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반대하는 부부가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고 그 아들은 간첩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가 의문의 병으로 죽는다. 이장집 앞을 지날 때 그 집 대문 앞에 큰절을 하지 않고 지나면 경찰서에서 찾아와 트집을 잡자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새 이장은 사람들의 빚을 받기 위해 사람들의 집과 논밭을 몰수하고 여자아이들은 창녀로 판다. 팔려간 여자아이가 자살을 하고 그 부모도 자살을 한다. 어느 날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물에 탄 독을 먹고 죽게 된다. 잔혹공포물이라고 솔트피터님께서. 이야기는 공포인데 비지가 에세이야. 비지는 이게 잔잔한 게 잔잔하게 틀면서 이렇게 잔인한 얘기하잖아요. 그럼 고어물이 되는 거야. 메탈리카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셨나요? 페이드 투 블랙 이거 걸려 있나요? 아무튼 찾아보고요. 꽝대신 닭이라고 아만다의 보스턴 가능할런지요. 아만다 찾아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주 오랜만에 흥미진진한 안장염 한교 씨의 얘기 듣겠습니다. 아, 이게 최군님께서 딱 듣자마자 와, 꼭 우리나라 같네요 하셨고요. 헤비멘탈님, 가만 방송 초창기 때 형 니기 상선 아니었나요? 어째 성얼굴하고 조고 얼굴이 오버랩 되는데. 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보스턴의 아만다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한 거야. 괜찮아. 어버치나 매치나. 예. 하여튼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제 승상의 자리까지 올라갔고 허수아비 황제인 호해를 남겨놓은 유일한 경쟁자 또 이사까지. 경쟁자라기보단 이사는 이미 날렸죠. 날렸고. 왜냐면 이사를 앞장세워서 대신들을 조정했을 거라고. 왕자를 죽이고 딸을 죽이고 그다음에 정책에 반대하는 자신의 정체를 알 것 같은 모든 애들을 죽였잖아. 따라서 이제 오늘은 많이 죽이네. 조고가 이제 생각하기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황제 한번 해봐? 이런 생각도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허수아비로 남은 호의 어떻게 해갖고 그냥 내가 한번 해봐 이 생각을 딱 갖고 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거 피하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아있는 대신들의 사이에서. 그렇지. 적인지 내 편인지. 딱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이 이제 일을 꾸미는데 그게 그 유명한 지록의마라는 일을 갖다 저지르게 됩니다. 지록의마? 예, 이건 뭐냐면은 사슴을 가리키고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고가 예. 사람들 대신들 모아놓고 왕이 호해가 있고 황제 호해가 있고 대신들이 강요들이 탁 모인 자리에서 사슴을 끌고 와갖고 저거 말이지 말이네.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 저게 어떻게 말이야 사슴이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신들은 대신들한테 물어보시죠. 대신들 딱 보니까 대신들 뭐라 그러겠습니까? 말입니다. 다들 대신들이 다 말이라고. 자세히 보니까 말이네요. 이렇게 가는구만.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지록의마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 좀 완전히 자기가 정권을 잡았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네. 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지록의마는 사실 이게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거짓을 갖다가 진실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지금 시점이랑 뭔가 얘기가 지금 완전히 부딪히고 있네. 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진실이라 우기고 그걸 갖다가 옆에서 진실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아주 이게 조중동이랑 종편 같은 놈들이야. 아주. 그게 뭐야? 나는 저 송강호가 생각이 나지. 그거 맞아요. 송강호의 넘버 3 그 대사가 생각나죠. 오랜만에 생활비 얼마나 남았냐? 14만 원 남았습니다, 형님. 저희가 막노동이라도 뛰겠습니다, 형님. 건달을 불안당이라고 한다. 아닐 땀한, 땀을 안 흘린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버티자. 조만간 일거리가 들어오겠지. 자, 결산하자.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다. 헝그리. 배가 고프다는 뜻이지. HUN. 너희들이 벌써 일주일째 짱깨 컵라면으로 때우는 거 안다. 물론 흰쌀밥에 고기 꼭 먹고 싶겠지. 그걸 참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야. 너희들
한국 복싱이 잘 나가다가 요즘 왜 빌빌대는지 알지? 다 헝그정신이 없기 때문이야. 옛날엔 다 라면만 먹고도 챔피언만 먹었다. 복싱뿐만 아니야. 그 누구야? 현종아. 라면만 먹고 육상에서 금메달 3개나 땄다. 그 말이야. 옆에서 임춘애입니다, 형님. 그때부터 이제 지록의마가 그렇죠.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막 뺨 때리고 물건 다 부신 다음에 나 이제 잘 들어라. 내가 하늘이 빨간색이다 하면 그 순간부터 하늘은 빨간색이야. 내가 현종아 왔다 하면 현종아. 내 말에 토다는 새끼는 다 배반형이야. 앞으로 직사시킨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죠. 똑같은 거야, 지록의마. 예, 이야. 그렇죠. 딱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왕이 호해가 이게 사심이 아니고 말인가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탁 이제 그 조고가 또 이제 충고를 해주는 거죠. 이게 황제께서 정신이 좀 약간 혼미하신데 그게 왜 그러냐? 몸이 깨끗하지 못하고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궁에 있는 상림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슴으로 본다고. 그렇죠. 이제 병자로 만드는 거야. 사슴으로 봐서. 그렇죠. 야. 그래서 상림원에 들어가서 하늘과 땅에 제사를 올리고 근신하고 있어라. 몸을 좀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그러니까 이 또 호해가 그런가 하고 이제 상림원에 들어갑니다. 내 눈에만 저게 말로 안 보이니까. 딱 그래서 들어가서 이 또 호해가 또 가서 또 근신을 안 하고 맨날 거기서 또 먹고 놀고 호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거기서 또 이게 근신하고 있으라는데 또 사냥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느 일반인이 멋모르고 잘못 길을 들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거예요. 상림원 안으로. 네. 그러니까 이 호해가 그거 보고 열받아서 사냥하다가 활로 그 사람 쏴 죽입니다. 그게 살인 사건이 난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보고 이제 조고가 이제 달려오게 된 거예요. 얘 일 저질렀네 하면서 이제 왔어요. 딱 하고 와서 이제 조고가 호해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천자가 아무 이런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천재가 금하는 바이고 귀신도 폐하의 제사를 받지 않을 것이며 하늘도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재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더 멀리 보내는구나. 멀리 가보내는 거죠. 왜? 멀리 보내서 죽이려고. 궁에서 그래도 죽이면 좀 뭔가 문제가 되니까 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호해를 갖다 궁궐 밖으로 유인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호해는 조고가 시키는 대로 망리궁으로라는 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먼 곳에 있는 궁으로 나가서 근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흘째 되던 날, 조고는 이제 망리궁을 찾아가 이제 호해에게 급하게 알립니다. 폐하 큰일 났다고. 산동의 군도들이 크게 일어나서 쳐들어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해가 놀래잖아요. 놀래갖고 망루에 올라가니까 실제로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군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역도들이 일어난 걸로 알겠구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은 조고가 근위병들한테 왕의 명령이니 흰 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들고 들어가고 빨리 오라. 이쪽으로 몰려와라. 오라고 나를 지키러 오라. 예. 라고 시켰는데 이제 근위병들이 그렇게 이제 그 황제가 시키는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황제는 그걸 보고 역도들이 몰려오는구나.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호해가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이러니 이제 또 옆에서 조고가 자결을 하십시오요. 그렇죠. 욕 보지 마시고 그냥 자결을 하십시오. 야, 조고라는 말이 그게 조고. 야. 그러면서 호해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결을 해요, 진짜로? 예, 그러면서 자결을 해요. 자결을 했다라고 하겠지, 죽여놓고. 하여튼 어쨌거나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고가 이제 내가 이제 황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번 머리를 싹 굴리게 되죠. 그러나 내가 여기 가서 이제 내가 황제가 되겠다 그러면 분명히 대신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이 황실의 인척들이 친인척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반대를 할 것이다. 확 들고 일어날 것이니까 살짝 이제 방향을 이제 돌리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다가 저 앞전에 그 자결한 부소가 있었죠. 그 마다들. 그 부소의 아들 자영을 갖다가 이제 황제에 앉히게 합니다. 아주 애들로.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때 당시 자영은 그렇게 애가 아니었어요. 자영을 앉히게 하기 위해서 자영에게 옥새를 넘기면서 이제 부르게 돼요. 자, 황제하러 오십시오.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황제로 옹의를 시켰지만 이제 자영이 근데 이제 자영도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이때 당시.
요거 들어가면 나 아무래도 하는 집 봐서 날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자영 주변에 또 일 봐주는 어르신들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자영인지 머리를 탁 생각해갖고 병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입고를 안 하고 버티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작전을 짠 거죠. 내가 이렇게 입고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 급한 건 조고니까 조고가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 죽여버리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네. 조고가 이제 급한 마음에 부랴부랴 찾아옵니다. 네. 그때 바로 이제 그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조고를 딱 잡아서 바로 이제 척살하게 되는 거죠. 이야. 아니, 왜 호해를 잘 바지로 세워갖고 그야말로 잘 누리고 있다가 얘가 왜 그랬을까? 욕심이 점점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압불싸했겠구만. 막상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의 아이템이 없었구만. 그것보다도 너 또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을까? 누구를 세워도 나이가 내가 만들어주면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그 장손의 아들이 그쪽 이제,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작전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로 봐줬구만. 네. 이야, 조고. 그래갖고 이후 이제 그 자영이 보면은 이제 그 조고의 삼족을 갖다가 완전 주사시키고. 그러니까 삼족이라 하면 이제 양아들이나 뭐 이렇게 결혼하고 막 그래갖고 만들어진 집안이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기록을 못 찾아봤는데 뭐 환관이 되기 전에 있었던 가족이든지 하여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싹 주사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황제의 권위를 되찾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지만은 또 결국은 이미 늦었고 네. 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자영을 마지막으로 해서 진나라는 망하게 되죠. 야, 이게 진나라를 망하게 한 얘기가 환관이구만, 환관. 그렇죠. 야. 자, 이 시간이 괜찮네. 계속 가죠. 네. 자, 이 진나라가 망하고 나고 나서 다시 전국을 제패한 나라가 어디죠? 모르죠. 응? 또 한무제 아닙니까? 저기 한나라 아닙니까? 한나라. 응? 한족. 그렇죠. 유방과 맨 처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폐연의 농민 출신인 유방과 초나라의 귀족 출신 황후가 양대 산맥으로 딱 올라와서 황후가 먼저 이겼다가 바로 뒤에 이제 유방이 다시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방이 한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한나라는 무제에 이르러서 한무제라고 그러죠. 보통 소위 우리가 말해서 한무제에 이르러서 최고 전성기를 이룹니다. 최고 전성기를 이루는데 이 한무제라는 이 황제가 어떻게 보면 좀 왕성하지만 그와 함께 또 뭐냐면은 욕심이 많고 성미가 급해요. 성미가 급하고 또 한편은 또 냉철하고 사람들 봐주는 게 없고 또 좀 잔인함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군주였던 거죠. 장수 출신이죠. 뭐 장수 출신이 이미 이제 왕위를 계속 받아온 거니까 뭐 어렸을 때 장수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것까지 조사 안 해봤습니다. 불쑥불쑥 들어오면 저 놀래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무제, 황제 얘기입니다. 황제. 한나라의 황제, 한무제. 한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나라의 최고 정성기 때 황제인 한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치고 들어와서 헷갈리게 만들어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신기를 건드리는 신하가 있다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세대가 좀 그래갖고 이 사람들 뭐가 교육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 성격이 하면 당시 황궁의 그 감옥에 수용된 죄인의 평균 숫자가 7만 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궁에? 그 황궁 감옥에 7만 명이야. 그러니 뭐 전국적으로 말 안 들으면 야 집어넣어 그러놓고 그냥 끊어놓고 쳐 하면서 목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뻑하면 해버리는 게 자, 대척 그래 그러죠. 그 다음 형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그 잔인한 궁형. 궁형을 시켜서 환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제시대 때 학자, 관료, 대신, 장수 출신들이 그러한 출신들이 환관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싫으면 다 환관을 만들었구만. 그렇죠. 목을 치거나 그다음에 환관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배운 환관들 혹은 능력 있는 환관들이 확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의 이후로 어떻게 환관의 좀 더 세력화, 조직화를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한나라 시대구만.
그래갖고 이게 오히려 이런 것이 황간의 세력이 더 조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치에 깊숙하게 예. 관여하게 되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는 건데 이때 당시에 한 명, 황관 중에 한 명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마천. 가장 유명한 역사서를 쓴 사기라는 역사서를 서술한 사마천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마천이 어떻게 해서 또 황관이 됐냐. 원래 황관이 아니었죠.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한 신하였지만 관료였지만 바로 그냥 한무제에 마음에 안 들어서 궁용을 받고 이제 황관이 된 건데 예. 이 사람은 이제 사마천은 서기전 그러니까 BC 145년에 태사공 그러니까 천문과 역사를 관리를 하는 그런 태사공 사마담의 아들로 이제 황하 북쪽에서 이제 용문이라는 곳에 황하 북쪽에 용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요 사마씨는 사마라는 그 집안은 예. 사마씨는 원래 주나라 왕실에서 대대로 역사를 기술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원래 일본 아니에요? 예? 뭐 이런 식으로 연사마. 왜 그래? 그래갖고 이 집안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어떤 그 병법가로 이제 변신하기도 하고 또 진 나라 때 진 황실에서는 주로 이제 장수로 활약하고 네. 다시 한 왕조에 이르러서 네. 한 나라에 이르러서 사마담이 어떤 그 가업을 되찾아서 역사의 이 업무에 이제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마천은 20살이 된 죄송합니다. 20살이 된 해 한 2년 동안 각지로 이제 돌아다니게 돼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때 이제 그 보고 들은 거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갖고 후에 이제 사기에 쓰면서 인물을 평가할 때 어떤 그 핵심이 되는 그리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이때 네. 당시 이제 얻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행에서 이제 그 돌아와갖고 이제 벼슬길에 나서서 낭중이 됐는데 이후군은 임무를 받아갖고 어떻게 보면 서쪽에 파촉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공명 등 여러 지역을 이제 공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110년에 그렇게 이제 원정을 하고 돌아오게 돼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버님이 사마담이 이제 돌아와서 가시게 되는 거예요. 병약해지셔서. 아, 마담이 가셨구나. 예.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긴 거죠. 자, 우리 집안의 가업인 역사서를 네가 좀 써야겠다. 응? 보면은 공자의 춘추 전국시대 공자의 그 춘추라는 책 이래로 제대로 된 역사서가 없으니 춘추를 이을 만한 훌륭한 역사서를 만들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읽게 만들어라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유언을 받고 이제 사마천은 그러한 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BC 108년에 어떤 그 역사의 기술을 의무가 있는 태사령이 되게 됩니다. 태사령이 되어 역사 서술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BC 99년에 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나라 장군 이릉이 있었는데 이릉이 5천의 군사를 이끌고 북방의 흉노족 이때 당시 흉노족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난리치고 그러는 거야. 흉노가 자주 등장해. 예. 흉노가 자주 등장해. 흉노를 치기 위해 떠났다가 이들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대다수의 병력을 잃고 적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들은 한무제가 열이 있는 대로 뻗친 거예요. 어찌 한나 오랑캐에게 한나라의 장수가 항복을 할 수가 있느냐. 응? 그래갖고 이에 무제는 이릉의 죄를 따지고 그의 혈족들을 모두 죽이고 응? 잘 죽여. 이렇게 하자고 마음을 막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때 이제 대신들은 끽소리 못하고 있는데 사마천은 또 그래도 또 애가 좀 사람이 좀 올고다서 머리도 있으니까.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네. 그게 그 중과 부족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 거지 큰 실수를 이렇게 저지른 건 아니니까 그 사람 또 이릉이란 분이 장군이 아주 뛰어난 분이니까 너무 탓하지 말고 그의 가족을 살려달라. 그리고 좀 이름도 좀 용서해달라라고 편지를 쓰죠. 그런데 이 사마천이 한 가지 관광한 게 뭐냐면은 한무제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했다라는 거. 그거를 몰랐다라는 거. 어디다 대고 내 결정에 토를 다느냐. 아니 그러니까 그 이릉의 이릉의 항복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네.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이 상함으로 인한 그 분노의 전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그 정도까지 화날 줄이야. 의뢰기냐 저분 맨날 조금만 화나면 애 죽여 말아 막 그래 버리니까 이번에 이제 용서 좀 해달라고 다른 글을 올렸다가
벼락을 맞게 되는 거죠. 아니 그것보다도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어찌 감히 토를 여태껏 토단 사람이 없었는데 너 따위가 토를 달다니. 그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네. 토 달았다가 네. 이제 마찬가지로 진노를 해갖고 한무제가 사마천을 옥에 가두고 네. 그대로 바로 환관을 만드는구만. 궁령을 처하게 됩니다. 아, 이 바른 말 한마디에 그냥 인생이 바뀌는구만. 그렇죠. 인생이 바뀌면서 이때 나이가 40대 후반, 우리 나이야, 우리 나이. 우리 나이.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환관, 그 궁령을 당한다고 해서 크게 뭐 억울해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여기 장가 안 갔으니까 좀 억울해하겠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40대 후반에 이 궁령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남자로서 그 수치심, 네. 굴욕, 어떤 분노. 그렇죠. 더군다나 학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에 대한 그 도도한 그 숭고한 사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막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네.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그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버님의 유언. 훌륭한 역사서를 남겨라. 그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그 역사서를 기술하는데 시간을 더 두는구만. 그렇죠. 거기에 완전히 생각이 하나 더 줄었으니까. 그렇지. 그거에 거기에 그냥 모든 열정을 쏟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저 사마천이 한무제를 어떻게 좀 복수를 뒤끝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천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후에 이제 무제가 다시 이제 그를 궁으로 불러서 이제 황관을 삼게 됩니다. 네. 황관을 삼고 중서령이라는 직책을 주는데 쉽게 말한다면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황제의 궁정 비서실장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조정에 내리는 명을 전달하고 조정의 보고를 황제에게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인 거예요. 이야, 이게 얻은 게 있고 잃은 게 있네. 이게 이제 우리 조선 시대로 친다면 관직 이름이 승전색이라고 있어요. 네. 승정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왕의 네. 그 명령을 전달하는 승정원이 있는데 그거는 일반 관료들을 시키는 것이고 이 환관 중에서는 그 보면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의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사람 있죠. 예. 그래서 누굴 들라해라, 뭘 전하라, 뭐 이렇게 내 말을 누구에게 전하라, 뭐 아니면 뭐 편지를 전하라. 바로 이게 승전색이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응?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승전색인데 그러한 중서령이라는 직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관으로서 실제적으로 정식으로 그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에 사마천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천이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의 원조가 된 거죠. 그래서 사마천이 중서령을 맡은 것을 시작을 해서 중국사에서 어떻게 보면 황관이 황제의 비서실장 노릇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훗날 황관의 폐의 하나의 또 시초가 되는 것도 그 시작을 알리게 되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하죠. 정치사에 큰 변혁을 가져왔다 이거죠. 그렇죠. 이 와중에서 어떤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 사마천은 몰래 이제 그 태사령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를 서술하는 태사령이 아니기 때문에 몰래 계속 그 역사서를 사기를 이렇게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하지만 이 사기는 자기가 그 사마천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발표를 안 했어요. 필사본도 남겨놓고 네. 여러 사람들에게 남겨줬지만은 발표를 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그거를 발표한다면 그것을 잘못하면 누가 와서 내 얘기 좀 좋게 써줘 이럴 수도 아니라 있고 내 얘기 왜 이렇게 흉하게 썼어 그렇죠. 이럴 수도 있고 특히 왕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네. 그런 거니까 어떠한 그러한 것을 어떤 반대에 부닥칠까봐 그것을 발표하지 마라 그러고 역시 이제 사후에 이 사람이 언제 죽은지 기록이 잘 안 나요. 네. 기록이 안 나는데 도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이 사기를 완성하고 난 후에 자살을 했다라는 설도 있지만은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후에 외성자인 양은에 의해서 그 사마천의 외손자인 양은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이제 공개되게 된 거죠. 그러므로서 바로 이러면서 사기가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사마 그쪽 집안이 이쪽 그 유비랑 반대돼 갖고 조조 돕고 막 이랬던 쪽이죠. 사마 쪽이. 그런가요? 네. 글쎄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제갈공명은 유비 돕고 사마 쪽이 아마 조조 돕고. 네? 제가 고용 삼국지에서 봤던 그런 기억이. 얄팍한 지식이야. 지금 우리 그 게시판에는
야옹호랑이님께서 한나라당이 추진한 이 법안과 기록물 유실 사건이 관련이 있으려나요? 아이뉴스 2008년도 7월 27일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 재임 중에 지정한 비공개 기록물을 현직 대통령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물 관리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그 기사의 타이틀하고 주소를 하나 적어 놓으셨고요. 그리고 뭐 이즘 때문에 뭐 살해 사건이 벌어졌다는 그 얘기에 대한 팩트에 가까운 글들도 이렇게 따다 올려주셨어요. 예. 이거는 한번 뭐 기사와 실제 벌어진 그 게시판에서 어떤 그 정사계리라는 그 게시판에 쓰여 있던 그 사람들의 내용을 추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입니다. 지금 제가 급작스럽게 독해가 안 되는 바람에 이쪽 기사에 나온 것과 언론에 보도된 것과 실제 그 정사계리에서 그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 언론에 발표되고 있는 그 것들은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당찬하로님 수고 많으십니다. 켄트24님 늘 잘 듣고 있지만, 잘 듣고 있지는 못하지만 재미진 건 여전하네요. 크크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게시판에는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 조합원 여러분들이 아주 팩트를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그런 대활약을 벌이시고, 그러니까 헤비메탈님이 야옹호랑이님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국민TV 탐사보도 국장으로 임명합니다. 사건의 전말을 확실히 알았네요. 감사. 가해자는 자중하는 모모라는 고정 닉을 쓰던 사람이며 피해자는 BJ라는 고정 닉을 쓰던 사람이고, 둘이 최초로 만나게 된 건 2011년 겨울 이후. BJ는 정사결에서 자신에게 자랑이 될 만한 것 포함 자신의 가족까지 정사결에 인증하기도 했고, 정사결에서 인지도가 급상승하는 그야말로 올드비가 됐음. 그 다음에 정사결에는 여러 여자 갤러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BJ만이 유일했고 나머진 다 잠적. 여풍을 붐으로써 정사결에서 친목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BJ라는 분이. 당시 친목질로 유동닉 몇 명이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CR도 안 먹혔고 그렇게 잘 지내다 자중하는 모모 씨가, 이거 아이디예요. 자중하는 모모 씨가 BJ에게 색드립을 여러 번 쳤는데 BJ가 갑자기 화를 내며 고소하겠다고 시전했다고. 그리고 자중하는 모모는 일명 친필 악망문까지 올려가며 BJ에게 용서를 빌었고, 실제 해운대 경찰서 앞에까지 가서 사진을 찍어 정사결에 BJ에게 사과글을 올렸는데 BJ는 되려 자신이 사는 부산 해운대까지 와 이러는데 소름 끼친다고 고소하겠다고 윽박질렀다고요. 이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고 엄청난 앙금만 남긴 채 정리되나 싶더니 BJ가 고소를 너무 남발하게 되자 엄청난 반발과 함께 친목 라인이 금이 가더니 붕괴되고, 이후 BJ는 겔에서 많이 다구리 당하기도 함. 아시죠? 다구리. 네. 그리고 자중하는 모모는 앙금이 풀리지 않았는지 2013년 7월까지 BJ의 집 주소를 알아내 정사결에 올리거나 BJ의 얼굴 사진 등을 꾸준히 정사결에 올려가며 집착을 보였는데 마침내 살인사건이 터졌다고. 이게 두 사람만의 이게 어떤 관계적인 부분이 있었네요. 그런데 기사에 나오는 내용은 거짓이다. 첫 번째, BJ는 자중하는 모모라는 걸 2010년에 만났다가 틀렸고, BJ가 최초로 등장한 연도는 2011년 겨울이며 둘의 관계는 2012년부터 시작됐는데 기사에는 2010년에 만났다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 BJ는 처음에 진보주의자였다. 이것 또한 틀림. BJ는 처음 정사결에 나타난 순간부터 수원꼴이었다고. 세 번째, 가해자인 자중하는 모모는 김대중 노무현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진보주의자였다라고 발표했지만 이것 또한 틀리다고. 자중하는 모모는 광주에서 살 뿐 이분도 정사결에 처음 나타날 때부터 전두환 짱짱맨 외치는 수완꼴이었다라는 거. 네 번째, 둘은 정치적 대립으로 싸웠다. 이것 또한 틀림. 둘은 정치적 문제로 정사결에서 대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BJ가 한참 친목질을 할 때 자중이가 여기에 끼려고 색드립을 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기사에 나오는 내용은 오로지 가해자인 자중하는 모모의 진술을 토대로 한 걸 보이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자중하는 모모의 진술은 거짓말로 추정되고 지금 자중하는 모모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를 거짓말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예전에 정사계를 꾸준히 눈팅했었기 때문이며 자중하는 모모라는 고정닉과 자중하는 모모라는 고정닉은 닉네임만 비슷할 뿐 동일 인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자중하는 뉴비라는 분이 있는데 자중하는 모모, 공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실제 주인공 뉴비와 자중하는 모모라는 사람은 닉네임만 비슷할 뿐 동일 인물이 아닌데 자중하는 뉴비라는 사람이 또 여기에 그러니까 어떤 글은 살인자와 무관한 사람이 쓴 글을 갖다가 여기다 비유를 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독해가 좀 되긴 됐습니다. 저는 자중하는 모모 공공이 있어갖고 이걸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 했는데 이게 독해가 좀 되네. 자중하는 모모와 비제라는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 그랬구나. 상선의 시초가 사마천이다. 그러니까 거리성의 원류가 사마천인가요? 원류가 어떻게 됐냐? 됐나?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음악 듣고 올게요. Tomorrow's so far away. There's something I just have to say. I don't think I could hide what I'm feeling inside another day. 이제 신청곡 계속 나갔어요. 블라드님께서 와 파이어하우스다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누굴까님께서 창걸님은 매력남 까호호 하트 표시까지 하셨어요. IP 추적은 하지 마셈 하셨는데 누굴까요? 혹시 막걸리 드시는 분 아니십니까? 물잡이님 늦은 출첵합니다. 오늘도 안드로메다 같은 소식들이 벌어졌네요. 그래도 817명의 자랑스러운 청소년 소식이 있어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도 참 재밌네요. 운전이 지루하지 않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곡 스모크 게치 In Your Eyes 부탁합니다. 개인적으로 해리 벨라폰테의 버전이 좋지만 워낙 많은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라 하셨고요. 한소리님께서 정리 기사를 쓰신 훌륭하신 기자분께서 의도적으로 진보와 보수의 살인사건으로 몰고 간 아주 저질스러운 의도적인 기사로 아주 악취가 많이 나는 기사입니다. 아까 살인사건이요. 참 요번에 기자분들 뽑던데 이런 것들은 얼씬도 못하게 해주삼. 기자분들 뽑아요? 그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솔트피터님, 조류 사기단의 장기죠. 명백하게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양비론을 주장하고 후에는 적반하장으로 꼬투리 잡아 자신들에게 사과하라고 되려 소리치기. 민주당 이 등신들은 그러면서 꼬박꼬박 사과도 잘해요. 민X당인데 제가 민주당이라고 읽었습니다. 동동아로아. 매일 운동하면 잘 듣고 있어요. 덕분에 운동이 힘들지도 않고 즐거워요. 감사하셨고요. 예, 잘 들어주시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뭐 충격적인 소식도 있고 그거를 또 금방 수사대가 출동을 해갖고 팩트와 구라를 가려내는 역할도 해주시고 멋지십니다. 예. 자, 계속해서 환관 얘기로. 재밌어요, 오늘 환관 얘기. 환관 얘기 재밌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왜 재밌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재밌다기보다 뭐라 그럴까 참 착착 감긴다라고 해야겠죠. 예. 왜냐면 우리가 이 현대에서도 이러한 이렇게 좀 우리 역사서에서 찾아보는 그 횡포를 일삼는 황관들의 모습들을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대입을 시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실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재밌다기보다는 그냥 착착 감긴다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절정은 그 말과 사슴이었어요. 기록이 막 말이야. 넘버 3. 그거 웃겼어. 예. 이 한번 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관계되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고려 시대 때 네. 우리가 이제 원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원 간섭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 고려의 황관의 세력이 확 커지게 됩니다. 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신은 역시 저쪽에서 황관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쪽 대응해야 될 황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 당시 또 이 원에다가 곡물을 바치는 그 물목 중에 네. 궁녀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황관도 있었습니다. 환관도 바쳐야 돼. 예. 그때 또 고려 때 꼭 바쳐야 될 또 품목이 하나 있었대요. 뭡니까? 황칠나무. 우리나라의 남해에서만 자라는 황칠나무. 그게 황칠의 진액을 뽑아서 그 진액으로 칠을 하면 황금색이 나는 거야. 그리고 천년이 지나도 색이 황금색이 안 변하니까 그게 또 품목이 없으면 안 받았다고 그 지랄들을 했대요. 걔네들이. 요새 황칠로 또 뭐 우린 닭도 삶고 그러는데. 하여튼 보면은 이제 그 넘어갔다가 고려에서 원에 받쳐졌다가 다시 거기서 출세해서 황간에서 거기 넘어갔다 출세하는 황간이 생기게 되고 고려 출신의 황관이 중국 가서 원나라에 출세한 가서 거야. 출세해갖고 다시 돌아와서 사신으로 와갖고 큰 소리 치고 이야.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한번 아주 획기적인 그래서 고려 출신의 황관이 한번 또 이 원나라의 원나라의 그 조정을 갖다 휘어잡았던 일이 또 있었고 거기에 또 연관돼서 또 이 고려의 조정을 또 휘어잡았던 황관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이렇게 연결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기황후라고 있습니다. 기황후. 예, 그래서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제의 제2황후가 바로 고려 출신의 궁녀가 기황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다 잡잖아요. 예. 그 황후가. 그렇죠. 예. 이 기황후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의 매개점으로 해서 두 명의 유명한 고려 출신의 황관이 있게 됩니다. 그 두 명의 황관 이름이 뭐냐면은 박불화와 그 다음에 고용보라는 박불화 고용보. 이 두 명의 황관이 생기게 되는데 간단히 얘기한다면 이 고용보는 이 기황후를 갖다가 그 마지막 황제에게 어떤 궁녀로 추천했던 인물이고 예. 박불화는 이 기황후의 같은 동양 사람인데 기황후를 보필하기 위해서 황관을 뽑아서 보낼 때 이 같은 동네 뽑혀갔던 것 중에서 같은 동양 사람이라고 또 기황후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 기황후가 큰 세력으로 컸을 때 같이 옆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그냥 또 조정을 휘둘렀던 그런 두 황관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 명의 인물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기황후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그 매개점이 되는 기황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뒷이야기를 다음 시간으로 넘겨야겠네요. 보면은 시간이 이 중국 영경 시대 때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순제 그 이름은 토군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황태사 시절 때 어떻게 보면 섹스피어의 왕자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햄릿과 비슷하게 처지게 되는데 1329년 토군의 아버지 명종인 코실라은이 제8개월 만에 동생 톡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당시 세력가 제반이었던 엔티무르가가 사주한 암살에 의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명종의 동생 톡이 황제 문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듬해 7월 황태자였던 조카 토군을 고려에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이야. 왜 귀향을 보내겠냐면 명종 암살 이후에 엔티무르가가 보면은 어떤 그 반대 세력에 있던 그 토군을 옹립하는 그 반대 세력에서 이 토군을 다시 황제로 정통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토군을 죽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때 당시 문종이 그 동생이었던 상왕의 동생이었던 문종이 야, 더 이상 피는 보지 말자 하면서 이 토군을 갖다가 고려로 보내서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 1년 5개월 뒤 문종은 다시 토군을 중국의 이제 계름으로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문종이 이제 다시 이제 숨을 거두면서 그 자기가 앞전의 왕이었던 형 코실라의 아들에게 이제 토군에게 황인을 물려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엔티무르 집안은 이 토군의 동생 1인 지발을 제위에 올리려고 했지만은 이 1인 지발이
세위에 올랐지만 43일 만에 또 이제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토군을 갖다가 황제에 옹립을 시키면서 단 계약 조건을 걸죠. 배반하지 마. 그러니까 실권은 그 걔가 다 잡고 있었구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니까 이 집안의 딸은 다나시리를 갖다 황후에 앉히게 됩니다. 그 토군의 부인으로. 그때 이제 보면 그 당시 이제 고려 땅 행주에 이 기순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기순녀가 나라에서 징발되었고 원나라로 송출하는 공녀로 뽑힌 거예요. 그때 당시 이걸 갖다가 이 공녀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기순녀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고려 출신의 황관 고용보였던 거예요. 고용보. 예. 고용보는 1333년 순녀를 기순녀죠. 그러니까 순녀를 궁녀로 추천하면서 토군이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토군이 황후에게 원한을 품은 채 황제 순제로 등극하던 바로 그 해였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신의 어머니는 그 옆에서 그걸 다 보면서 응? 다 그냥 가만히 있었고 굴욕적인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황후가 누구냐? 바로 또 반대 집안에 응? 아니 실권을 장악한 그 대신 그 딸이잖아. 딸인 거야. 열받았죠. 아버지의 원수들. 내 스타일 아닌데. 그거의 마음을 품으면서 딱 이제 등극하던 해였는데 딱 하늘에 보니까 이 순녀가 재능과 총기가 있고 또 이쁜 거야. 그 가만히 놔뒀겠어. 자, 끌어당기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이 황후가 질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오늘 또 얘기하는 걸로. To be continue. To be continue로. 야, 이게 그 안장염 선생의 이 스토리가 3회 연속 가기는 또 처음이네. 이게 3회 연속 가나요? 초반에 고어물로 가다가 이제 역사로 가다가 이게 가요. 자, 오늘도 어느덧 정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시간 좀 잘 가네. 예. 그래서 아마 기왕후 하니까 문득 이자겸의 생각나네요. 권문세족, 친원세력, 재미납니다. 하셨고, 야옹호랑이님, 정문원이 2007년 대화록 원본이 MB정부 때까지 있었다고 증언하네요. 완전 자살골. 왜 이렇게까지 뻔히 기록된 사실로 노무현이 의도적으로 넘기지 않았다느니 또 엄풀할까요? 거짓말이 축적되면 결국 또 어떤 거짓으로도 감당이 안 돼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더니 요즘이 딱 그런 시기 같다고요. 2013년 뉴스를 예를 들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 한계선 관련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해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고발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조사를 받게 출석하고 있다. 정 의원은 취재진의 대화록을 받느냐는 질문에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봤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도 달린다님 운행 종료 출첵이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람라미님 오늘따라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국민TV 사랑해요. 크크 하셨고요. 꼴통IT님 당신에게 소중한 건 뭔가요? 사건의 시작은 초딩 꼬맹이가 언니가 아끼는 지우개를 몰래 빌려 쓰다 부러뜨리면서 시작되었는데 난 꼴랑 지우개 하나로 언니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를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우개라는 게 중요하다기보다 상대가 그 물건을 얼마나 소중히 하냐라고. 그랬더니 지우개가 왜 소중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언니. 그래. 그럼 만일 언니가 언니를 부러뜨려 뭐? 언니? 난 갑자기 할 말을 잃었고 그 언니는 이정희 의원이 박통 쳐다보듯 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꼬맹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짧지만 쌈박한 그런 유머였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를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또 흥미진진한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내일 이윤호 선생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